네, 3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향후시장 전망과 자산관리 전략 이렇게 잡았고요. 자, 이거 처음에 첫 시간에 첫 1부에 보여드린 거죠. 자산관리 전략, 이게 제가 제목 썼잖아요. 자산관리 투자 전략. 이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다가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시는 것도 요거에 대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지켜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이제 자산관리 전략에서 이게 이제 허니문 모형이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디지털 대학 그 정규 과정에 뭐 다른 교수님도 가르칠 거고, 만약에 저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또 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보시면 분양시장 위축 이렇게 막 표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볼까요? 자, 분양시장이 막 좋아요. 좋으면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들이 막 지을 거 아니에요. 분양시장이 좋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입주량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분양은 계속 늘어나요. 분양이 급증을 하죠. 자, 급증을 하면, 급증한 게 언젠가는 이 화살표를 보시면 입주가 급증을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갑자기 많은 물량을 분양을 하니까 일정, 뭐 아파트는 보통 3년이면 짓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2년 반에서 3년 뒤에는 입주가 급증을 하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시장은 어때요? 입주량이 수요보다 많잖아요. 시장 조정이 오죠. 이 이후에는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침체가 되고 나서 분양이 위축되면 분양이 위축되죠, 이렇게. 분양 시장이 침체되니까. 우리 최근처럼.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주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25년, 6년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서울을 빼고 나머지는 화랑이 못 되는 이유 뭐예요? 이때 이게 소진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만 서울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거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역으로 분양시장이 위축이 돼가지고 공급 과잉되고 수급 불균형이 되면 분양이 위축되면 이때도 입주가 감소하잖아요. 이때도. 여기가 입주 감소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써놨잖아요. 7년 반에서 10년 정도다. 10년을 보고 좌우로 1, 2년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게 원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쪽 학자들이 만든 게 이제 허니문 모형인데 이거를 이제 건설산업전략연구소라고 최근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호 사장님이셨던 분이 만든 그림에다가 제가 또 막 살을 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겠다. 주택시장 요 흐름을 보시면서 그러면 요 시점인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상황 뭐 예를 들면 청주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청주는 계속 지금 막 뛰는 것 같지만 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에 머물다 청주가 좋았잖아요. 호재도 있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호재가 또 생겨가지고 이게 그냥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결론은 이 사이클 도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 사이클 따라다닌다. 이걸 확인하시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분양시장, 입주시장, 뭐 입주 감소 시기 이걸 확인하셔가지고 자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때 사는 것보다 이때 사는 게 낫겠죠. 사시는 입장에서 파시는 분들은 이때 팔아야죠. 화랑일 때, 값 올라갈 때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 표를 가지고 자산 관리에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산 모델이라고 해서 4사분면 모형인데요. 그걸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임대료가 있어요. 근데 임대료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선이 일로 가서 이 P는 I분의 R이라는 개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P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 임대료고 이거 이자율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1억을 주고 샀는데 연 임대료가 1000이에요. 그러면 이 이자율이 10%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수익률이 10%라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이건 투자할만 하잖아요. 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임대료가 높아지면 임대 총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럼 뭐예요? 투자율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막 많이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오버가 되는 순간에 재고 조정이 들어가요. 이때는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죠. 이렇게 잘 돌아가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면 갑자기 뭐 신규건설이 중단되고 재고 조정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접하셔야지,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 묻지마 내 집 마련, 이건 안 됩니다. 또 불안 심리에 막 쫓아가서 사는 거,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자기가 부담 어려운 레버리지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무리하게 샀다가 만약에 영끌처럼 끝물에 사시게 되면 부부싸움 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모형과 아까 그 벌꿀 모형, 이걸 잘 두 개를 보시면서,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그 사이클 세 개를 보시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습득될 때까지 보시고 나면 시장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엉켰네요. 이게 깨졌는데,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른 시장 전망, 죄송합니다. 대출 규제 지속, 공급 정책 추가 대책 예정, 세제 정책 보유세, 지방선거, 다주택 중과유예. 이거 너무 꺾여가지고 죄송한데, 대출 규제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공급 정책은 추가 대책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하고 내년 설 전에 아마 제가 볼 때 발표될 것 같습니다. 세제 정책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종부세 이런 거, 뭐 공시지가 현실화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징벌적으로 이걸 한다고 해봤자 다주택자 이분들의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시장에.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그냥 푸는 게 낫지 않나. 그대로 유예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징벌적으로 생각하면 뭐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이분들의 이익보다 전체 이익이 크다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토어제는 계속될 거고 투기 조정대상지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파일이 옮겨오면서 약간 깨져서 글자가 오그래서 죄송합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여러분들 자산관리에서 일단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혹시 계시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서울 빼고 나머지 서울도 한 8개국 빼고 나머지는 무주택자분들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뭐 수도권도 그렇고, 수도권도 뭐 과천분당 빼면은 나머지는 다 지금 조정 중이라서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 이게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발표되면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심 공공 복합사업, 뭐 서울 시내에 있거나 이렇게 광역시급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역세권 이런데 좋은 자리에 용적률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많아져요. 이때 분양가 좀 저렴합니다. 이것도 판단하시고, 또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경매를 사면 좀 저렴하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때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공인중개사님들 중에서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를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실무 교육을 받고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집을 경매로 받으면 좋습니다. 컨설팅비는 아마 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뭐 200, 300 이렇게 주지만 집은 뭐 5천, 1억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사시고 싶은 지역에 부동산을 쭉 돌아보셔가지고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 자격증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실무교육 이수증하고 그 법원에 등록을 하거든요. 법원에다가 그 등록증이 있어요. 등록증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나면 실무교육 이수증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분은 이제 매수 대리인이에요. 그분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동네에서는 좀 마련하기 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 생애 최초가 대출을 LTV를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는 예외도 뒀잖아요. 그래서
생애초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쓰면 끝이니까 무리해서 급하게 사지 마시고 발품 파시면서 말씀드렸던 시장 사이클 판단하시고, 그래서 또 말씀드렸던 그 허니문 무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입주장에 내지만, 근데 최근에는 입주장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안 내리는 데가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발품을 많이 파시면 입주장에 내 집 마련할 때 조금만 더 저렴하게 사니까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 서울시에 계신 분들은 청년주택, 신혼주택 공급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또 꽤 공급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대책을 내면서 서울 유휴부지 같은 경우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요것도 이제 발표 나올 때 좀 그 입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정 분양가랑 그런 거 확인하셔서 근처에 해당되면 이것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으셔라. 이렇게 내 집 마련 전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간단합니다. 뭐 월세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레버리지가 좀 있다. 정말 조심하셔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나 이런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못 버틸 것 같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도 버틸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전세를 사시는 분이 전세가가 내려가면 나가고 말일 거 아니에요. 그때 뭐 10% 20% 하락되는 걸 계산하셔가지고 그때도 내가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때문에 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잘 계산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향후 전망에서 향후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공공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민간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는데, 공공 분양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 정부 대통령께서 LH가 직접 시행하라는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당연히 이익 마진이 주니까 분양가도 낮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온전히 투입을 하면 이게 정말 반값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스탠스로 정부가 대책을 가면 제가 볼 때 주택시장 조정 오거든요. 그걸 택할지 안 택할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서민과 청년들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많이 보시는 수박들, 기득권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많이 합니다. 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산 땅인데 싸게 줘야죠. 건축비 넣고 LH 직원 인건비 빼고 그 정도면 반값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될지 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시장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서울시 유휴부지 공급도 말씀드린 대로 법안들을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국유재산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 그것도 교육부 부지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또 국유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기획재정부의 그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잘 바꿔 이런 식이겠죠. 정부가 뭐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 재산을 뭐 어떻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뭐 개정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정되면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릴만 하다. 그 다주택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제가 볼 때 징벌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은 이거 무조건 적어두니까 증판하겠다 막 이러지만, 사실 제가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중과를 하더라도 좀 낮춰주거나 그래야 매물이 나오거든요. 내가 수익이 1억이 났는데 세금을 6천, 7천 낸다? 그러면 그냥 팔기 싫잖아요. 그렇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거다. 내가 3년, 4년, 5년 또 끌고 가지.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징벌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를 세게 때려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이. 그런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뜻을 갖고 있고 잠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결국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결과를 맞이하는 게 보이는데도 그냥 정치적인 뭐 선거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던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동안 이걸 계속 써왔어요. 바보같이.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보유세를 손을 대야죠. 보유세.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가 볼 땐 중과 유예는 이어가는 대신에 보유세에 대한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변곡점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보시면, 잠시 제가 목이 좀 잠겨서요. 자, 변곡점, 출생아수, 혼인건수, 상관관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여기 100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태어날 시절입니다. 한 해에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어요. 넘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2000년인데 이걸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30년 써놨잖아요. 30년을 앞으로 가면 1970년, 65년 이맘때 저희 때 나온 분들이 있네. 이때 결혼을 한 거예요. 요 앞전에서 요 사이에 결혼들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때 시장 좋은 거예요. 2000년도에 불장이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불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주황색 선은 혼인 건수예요. 이때는 자 100만 명이 나왔는데 이거 출생하고 여기가 혼인 건수입니다. 100만 명이 나왔는데 30만 쌍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만 쌍이에요. 2025, 6, 7, 22, 3만 쌍. 최근에 20만 쌍이죠. 중요한 건 10년 뒤를 볼게요. 2032년. 14만, 13만으로 거의 반토막 또 다릅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30년이 걸렸는데 반토막 나는데 거의 여기는 어때요? 10몇 년밖에 안 돼요. 10년 남았어요. 10년. 출생아 주택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누적되면서 출생아가 자꾸 물론 라이프 스타일도 바뀐 것도 있죠. 혼자 사는 분도 많다 보니까 1인 가구. 여기에다 집값 부담이 커지니까 아기를 더 많이 안 낳고 교육비도 부담되니까 이게 겹치면서 현재 출생아 수랑 계산한 걸 그러니까 30년 뒤를 앞에 당겨서 겹쳐본 거예요. 그러면 출생아 수하고 결혼상 수하고 딱 거의 비례관계 비슷하게 상관계수가 한 0.27에서 3 나옵니다. 0.3.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13만 톤으로 딱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뒤죠.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들은 지금 이때면 30, 40대일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여기선 시장이 제가 볼 땐 슬로우 저펜처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때부터 올 수도 있고 이걸 좀 그림을 참조하셔서 2032년에 갑자기 거의 반토막 나? 결혼상이? 그 얘기 뭐예요? 공급할 물량이 예전보다 조금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설회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설회사 능력은 50만 원 지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건설회사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건설회사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다가오는 일인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체크하셔서 우리 혹시 수강생 중에 건설계통에 계시면 그것도 좀 참조하시기 바라고 시장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최근에 정리를 해보니까 주택 구매 핵심 연령인구라고 하죠. 30세에서 40세. 이 부분이 주택 구매량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많을 때 뭐 75%만 하고. 이거를 정리해서 10년 단위 제가 끊어봤어요. 계속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자, 보세요. 2020년에 주택 구매 핵심 30세에서 49세까지입니다. 20년 해당되는 분들이 700만 명이에요. 근데 35년, 10년 남았죠. 10년 뒤에 600만으로 줄어요. 110만 명이 줄어요. 또 여기는 10년도 아니에요. 6년이에요. 6년. 6년 뒤에는 500만으로 또 100만이 또 줄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텀이 생겨서 이렇게 9년 지나니까 400만. 또 여기도 6년 지나니까 300만. 그러니까 이게 10년 단위로 막 100만씩 푹푹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 지금 25세 30세인 분들은 이때 시장이 완전히 변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최근에 뭐 똘똘한 한 채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암만 똘똘해도 서울은 뭐 일본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
서울하고 뭐 천안 뭐 이런 데 가깝잖아요. 1시간 거리잖아요. 그럼 새로운 어떤 고급 주거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세종시로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너무 몰빵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몰빵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서울 하는 것 좀 꺾일 때가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균형 발전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시대위원회라고 이미 생겼습니다. 한 6, 8년 전에.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청년들을 포함한 전국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같이 망한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겠다.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약을 던지지 않고 서울을 더 키우자 이러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선거에서. 물론 서울시에서는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 흐름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게 해외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펀더멘탈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외 시각 보시면 뉴욕타임즈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 여러 장의 이제 보고서 중에 55올더스토어 이렇게 돼 있고 군인 유모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군인이 50만 명으로 줄었다 이런 기사하고 내용하고, 유모차는 뭐냐면 이 내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서한이라고 할까요? 답장 이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지하지 마라 그랬는데 팩트니까 뭐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모차가 있는데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에 쓰는 유모차 개수 매각 판매량보다 요즘 강아지들 유모차에 달고 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아마 어쩌면 더 볼 거예요. 애기가 유모차에 탄 것보다 강아지가 유모차에 탄 거. 그게 더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팩트를 놓는 거예요. 참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고 경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좀 말씀드리고, 자, 여기 출산율이에요. 출산 보시면 이거 이제 보고서에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5년, 10년 안에 이 현상들을 아니까 아까 제가 그림 보인 것처럼 그걸 활용해서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런 걸 판단하시고, 자, 마무리. 정책방에 따른 자산관리 투자 전략 1기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값이 올랐기 때문에 좀 천천히 대책 보고하시기 바라고, 최소 10년 걸립니다. 모아타운은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함부로 또 많이 올랐어요. 모아타운에 해당되는 빌라 지역은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재 가격이 이제는 들어가기 늦었습니다. 기다렸다가 이게 만약에 해제되는 지역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때 들어요. 빨간색은 안 좋다는 얘기고, 리츠 시장은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접 투자의 기본이니까. 물론 좋은 상품 하셔야 되는데 그건 또 나중에 혹시 저랑 만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MPL 부실채권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 접근권이 몇 년 전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대부 업체만 할 수 있는데 그 등록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뭐 n분의 1 지분 투자로 그런 방식으로 MPL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습니다. 경매 공매는 좋습니다. 계속 몇 년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익성이 악화가 됐어요. 왜?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재건축이 좀 좌절된 현장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6천, 7천 되지 않으면 재건축 쉽지 않습니다, 지금. 좀 가려서 보셔야 되고, 꼬마 빌딩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문제 얘기 나오고, 뭐, 자영업자 수익률 거의 뭐 안 좋습니다. 그럼 빌딩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실 나겠죠? 근린생활시설 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이 꼬마 빌딩 경매로 막 나오시고 그럽니다, 지금. 자, 해외 부동산으로 이제 갈 때입니다, 제가 볼 때. 글로벌 시대에 이제 이미 한국에서 트레이닝이 많이 되셨으니까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에 가서 우리가 이 배운 트레이닝을 가지고 투자할 때는 많다고 봐요. 특히 동남아는 투자하기 좋지만 제도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뭐 베트남 같은 경우 협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잠시 2, 3년 전에 외국인 소유를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다 팔렸죠. 베트남이 지금 지하철 1, 2, 3호선 공사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됐죠? 그럼 지금의 베트남이 만약에 국제의 어떤 자산시장을 개방한다면 뭐 그런 것도 준비하셨다 가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환율이 좀 조정되고 나면 환차익까지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강인데 3부로 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일단 이렇게 부동산은 경제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부속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경제 공부도 좀 하시면서 또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도 여러 가지 모형이나 모델, 무작정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무조건 사두면 돈 오르고 이런 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성이 안 나온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어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규 강의에서 접하시면서 졸업하실 때는 좋은 어떤 실물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수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